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학작품. 그러면 문학작품 지문 길이가 엄청난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하나? 또 문학은 고전이 있고 현대도 있고 또 고전 시가도 있고 좀 다양하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떤 통일된 관점에서 한 맥락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자, 문학은 크게 뭐가 있죠? 시, 소설, 산문, 뭐 이렇게 있겠죠. 시나리오 등등등 다 여기 속하겠죠. 이런 거에. 자, 문학은 공통성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성. 그게 뭐냐면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물. 또 그 인물이 나오면 어떤 배경이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인물들 간에 사건이 벌어지겠죠. 이런 구성이 어떻게 해요? 한 장면에 담기게 돼요. 그러한 장면들이 모이고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이야기라고 하죠. 근데 이걸 이야기보다 이런 것들을 영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시퀀스죠. 시퀀스. 이게 시퀀스예요. 그래서 장면과 장면이 모이고 그래서 하나의 그거를 읽는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까지 좀 어렵다. 깨달음까지 좀 어렵고 하나의 어떤 감동을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 좋을까요? 시나리오도 어떻게 해요? 장면의 전환에 따라서 인물, 배경,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시나리오가 사실 읽기가 편하죠. 왜요? 장면이 나눠져 있으니까. 다 똑같아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바로 문학이라고 한다. 그쵸? 그래서 문학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번 장면의 전환, 2번 인물의 관계, 3번 사건의 흐름. 요거 세 개를 반드시 잡는 거예요. 장면 전환. 또 좀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 작품이 쓰여진 시대 상황. 그쵸? 우리는 대한민국은 좀 특수한 상황들이 많았으니까요. 일제 강점기 같은, 또 6.25 같은 사건들이 참 많았잖아요. 굵직굵직한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돼요. 알겠죠? 시도 마찬가지. 근데 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인물, 배경, 사건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는 보다 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장면의 묘사가 정확하게라기보단 함축적으로 되죠. 함축적으로 되어 있고, 이 장면이 한 하나에서 두 개 혹은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게 바로 시죠. 문학작품의 소설의 엑기스를 쫙 짜가지고 핵심적인 장면만 글로써 묘사를 했어. 그게 뭐다? 바로 시다. 그게 시예요. 시는 보다 더 이미지화가 강렬하게 되면서 어떤 장면에 대한 시적 허용이 좀 과장이 많이 돼 있고, 어떤 그만큼 감성적이고 함축적이죠. 그런 어떤 내용을 이해하면서 천천히 읽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장면의 전환, 인물의 관계, 사건의 흐름. 몇 가지만 추가해 볼까요? 더 말 나온 김에 소재.
핵심 소재가 있죠. 이런 것들을 중심에서 문학작품을 읽어나가는데, 잘 들으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다 나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다 나와 있어. 이게 다 핵심 정리가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장문의 전환, 인물들의 관계, 사건의 흐름, 소재가 무엇인지, 작품에 쓰여진 시대 상황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다? 바로 보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 지문을 풀 때, 이거는 시, 소설,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싹 다. 무조건 보기를 먼저 보세요. 보기. 무조건. 그럼 보기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 보기 밑에 선지 있죠. 선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선지 있죠. 이 선지에 등장인물, 또 뭐가 있죠? 핵심 사건, 그쵸? 등장인물과 핵심 사건. 또 뭐가 있죠? 주요 소재. 또 등장인물 간의 관계. 또 여기 보기엔 뭐가 나와 있어요? 시대 상황.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어디에? 보기에. 알겠죠? 그래서 문학작품을 풀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을 다 읽는다? 이럴 필요가 사실 없어요. 알겠죠? 이거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보기를 보고 지문 내용을 대충 추리해. 어느 정도 다 알아. 보기만 봐도. 그러면서 어떻게 각 문제마다 지문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찾아간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발췌해서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과연 될까요?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소설을 다 읽는 게 아니다. 묶음으로 봐라. 묶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재와 등장인물과 핵심 사건과 이걸 중심으로 찾아라. 모든 핵심은 다 이미 보기 지문에 다 나와 있다. 보기 선지에 싹 다 나와 있다. 라고 이야기했죠. 요건 한번 예시를 들어줬죠. 자, 이해됐죠? 문학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고전시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고전시 풀 때 맨날 하는 말이 있어. 친구들이 어려운 단어 다 외워야 하나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수능 지문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들은 다 처음 보는 문제예요. 처음. 지문도 처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출제를 할 때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사서 같은 내용은 다 빼요. 같은 지문도 빼겠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알겠죠? 웬만하면 내가 다 처음 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단어를 외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고전 시를 읽어야 돼.
어떤 속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슷한 현대어를 넣어서 때려 맞추세요. 왜요? 그 말이 발전돼서 지금의 말이 왔으니까. 그리고 또 고전이 좋은 이유가 주제가 별게 없어요. 주제가 대부분 다 자연 친화야. 막 주제가 고전은 별게 없어. 왜냐면은 그 시대에 어떤 몰락한 양반들이나 아니면 좀 귀양간 양반들이 한글로 쓴 거 아니야, 고전 시를. 근데 뭐 심각한 내용 쓸 수 있었겠어요? 대부분 다 자연 친화와 어떤 야 그래 뭐 이래봤자 별거 없어, 그냥 지금이 최고야, 이런 거. 풍류를 즐겨라, 풍류. 이 내용이 다야. 별게 없어요. 그래서 고전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감을 익히세요. 감을. 그러면 별게 없구나. 다 장면에 대한 묘사가 강하고 농촌 생활에 대한 예찬이 크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 독립시인의 시, 그쵸? 이런 것들은 주제가 뻔하죠. 또 비유도 뻔합니다. 바람, 뭐 별, 이런 것들은 뭐 뻔하죠. 별은 희망이고 바람은 일본이겠죠. 이런 거 뻔하잖아요, 내용들이. 그쵸?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어려워하는 거, 고전 소설. 여기서 등장인물 너무 많죠?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인물 관계도를 웬만하면 그려라. 그래서 어느 정도 발췌하고, 보기 보면서예요. 보기 보면서 발췌하고 묶음으로 읽으면서 관계도를 완성해라. 인물 관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니까. 알겠죠? 요거는 뭐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현대소설? 현대 엄청 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읽지 마세요. 왜요? 대부분 다 감정에 대한 묘사가 엄청나게 많다. 고로 현대를 풀 때 어떻게 감정 묘사를 싹 다 버리고 인물과 사건과 소재에 집중해라. 왜냐면 묘사가 너무 많으니까 장면의 전환도 별로 없어. 그래서 고전보다 현대가 훨씬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쵸? 왜? 기억해야 될 게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작품을 볼 때 쫄면 안 돼요. 이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문학을 풀 때 1번 길이에 쫄지 마세요. 왜? 어차피 안 읽을 거다. 다 안 읽는다. 발췌로 풀어라. 발췌로 진짜 풀 수 있을까요?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설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한번 해봐야 돼. 글도 인물, 사건, 소재, 장면의 전환, 내가 읽을 수 있을까?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이 생겨야 돼요. 알겠죠? 제가 국어를 또 혼자 공부해보고 친구들을 가르쳐 봤을 때 과연 내가 배경 지식을 많이 넣어주고 또 독해를 알려줬을 때 친구들이 독해력이 향상이 되면서 이게 성적으로 이어질까? 이런 경우는 있긴 있어요. 요 경우가 있긴 있어. 없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좀 어렸을 때부터 국어 어떤 독서를 충분히 한 친구들은 요게 되더라고.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배경지식 넣어주고 어떤 책 읽게 해주고 독해력을 길러주고 해도
성적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알겠죠? 일단 성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나요? 일단 성적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국어 100용지씩 어떻게 쌓아야 되지? 답이 안 나온다. 야, 독해력 이거 언제 다 읽어? 이게 아니고 먼저 문제 푸는 요령, 지문을 정리하는 법, 문학 지문을 보는 법, 또 화작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접근할지, 그 접근 방법과 문제 푸는 요령을 먼저 익히세요. 이게 제일 빨라요, 항상. 이렇게. 그리고 요령을 반복, 숙달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세요. 이거를. 알겠죠? 그 다음에 독해력이야. 그 다음에 뭐 독해력을 키우고 배경 지식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따라와. 자연스럽게. 알겠죠? 국어 여러분들 무식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수능은 무식하게 내가 공부하고 책상에 엄청 오래 앉아 있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잘 오를 거야. 이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성적이 오른다? 그거는 내신. 내신은 그게 되거든요. 근데 수능은 요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하는 요령? 어떻게 하면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러면 문제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또 문제 분석을 하면 어떻게 공부할지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잘 접근을 해야지 막 무조건 때려 박는다 그래서 절대 성적이 막 크게 오르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국어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고민도 많이 될 거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국어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을 텐데요. 영상을 같이 보고 또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영상 보다가 모르는 거 좀 이런 내용을 좀 더 해주세요. 혹은 이런 배경 지식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공부하다가 이해 안 가는 거, 영상을 보다가 이해 안 가는 건 여러분들 댓글로 잘 달아주시면 또 제가 보고 충분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고 왜 윤쌤이었습니다. 안녕!